안녕하십니까. 서울 브레인증후과 이일근 원장입니다. 오늘은 질병과 진료 관련 주제가 아니고요. 뇌와 인공지능 비교, 그중에서도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LLM이죠. 대형 언어 모델. 그 요새는 또 이름이 조금씩 바뀌죠. 이 개념도 바뀌고 알고리즘도 바뀌고 적용 방식도 바뀌면서 하여튼 바뀌지만, 오늘의 주제는 뇌와 LLM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의 비교,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 의견을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 질병이 아니라 뇌 기능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 이 제목을 보시면 인공지능 또는 LLM 쪽에 더 초점을 두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이제 신경과 의사이지만 애초에 제가 신경과를 어 선택하고 공부하고 그런 이유는 뇌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뇌의학자, 뇌과학자의 시각에서 뇌의 입장에서 본 LLM, 그런 시각이 좀 더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어 우리가 이 LLM이 우리 세상을 많이 바꾸어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선은 '와, 엄청나게 세상이 변하겠다. 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요새는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일을 시키기에 앞서서 여기다 물어보잖아요, LLM한테. 각 회사마다 또 굉장히 많아졌고, 어 선두주자는 챗GPT이지만 뭐 구글의 제미나이나 우리나라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엑스, 클로바엑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요 한 1-2주 사이에 막 엄청나게 선풍을 일으킨 어 중국 회사도 있고, 또 며칠 전에는, 하루 이틀 전에는 어느 대학에서 어 그 그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어떤 방법을 쓰니까 더 효율적인 거를 할 수 있더라 하는 음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좀 일단은 놀랍고 우리 생활을 많이 바꾸고 약간은 무섭기까지도 하죠, 너무 많이 바꾸니까. 그래서 왜 무서우냐면요. 저도 '이러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약간의 공포도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약간씩은 느끼실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평생 지금까지 해 오는 그 직종이 혹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사라지는 거 아니야? 예. 저희 아들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처음 챗GPT가 나왔을 때 굉장히 놀라고 '혹시 이러다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지금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서도 챗GPT로 대표되는 LLM이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걔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찾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저는 뇌과학자, 뇌의학자이다 보니까 뇌에 대해서 그러면은 뇌 자체에 대한 접근, LLM이 뇌에 대한 접근을 하기도 하고 지식적으로 또 뇌 대신에 작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얘네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하고 그러면 '사람의 뇌는 그럼 필요 없어지는 건가?' 이런 막연한 궁금증도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열심히 찾아서 과연 현 시점에서 사람의 뇌와 LLM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어 뇌와 인공지능이 LLM이 하는 일들을 나열을 해 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뇌라는 건 사실 우리 자아예요.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고 대표하죠. 사실 제가 그런 표현하면은 다른 분야 선생님들이 좀 섭섭해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몸 전체가 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뇌는 우리 자아, 나 자신을 구성을 하는 거죠. 어 근데 뇌는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인지 기능, 뇌의 인지 기능. 물론 뇌도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이런 것도 있어요. 움직여야 돼 뭐 살아가죠.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인지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출발점은 언어예요, 언어. 의사소통의 수단. 동물에서 사람다워진 가장 핵심이 언어라고 하잖아요. 인류사의 가장 큰 발명이 뭐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분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최고의 발명품은 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책. 그 책이 만들어낸 이 인간, 인류사의 변화라는 것은 가만히 되짚어 보면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책이 결국 뭐죠?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죠. 그게 가장 출발점입니다. 뇌의 어떤 기능의 출발점, 언어와 의사소통. 근데 언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자연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컴퓨터가 사용하는 것은 자연어는 아니에요. 약간 인공적으로 만든 언어죠. 그래서 인공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컴퓨터 언어는 자연어가 아니다. 자연어가 뭐고 인공어가 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그렇게 얻어진 언어 정보와 의사소통을 통한 어떤 개념, 컨셉은 기억됩니다. 기억력. 그래서 이 기억력이 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의 핵심을 차지하죠. 기억력. 이 기억력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 단계는 이 언어에서 받은 정보와 그 기억된 정보 전체를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학습. 그걸 가지고 그 기본적인 내용에 더해서 무언가를 배워가죠. 배워가죠. 학습을 하고 그 학습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적응을 시키죠. 그래서 학습 및 적응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정보부터 그렇게 학습되고 적응한 것을 가지고 우리 뇌는 추상화라는 작업을 합니다. 추상화. 추상화라는 거는 구 구체적이고 구상적인 어떤 어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 모양으로 표현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나가죠. 그리고 그 추상적인 개념과 앞에서 얻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추론이라는 것을 하죠, 추론. 논리적으로 어떤 다른 결론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추상화와 추론이라는 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뇌만 가지고 있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 중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감정. 희로애락, 애호욕, 예? 즐거움, 슬픔, 괴로움, 사랑 이런 것들을 어 만들어내죠.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애초에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을 서로 충돌시키거나 혹은 서로 공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탕이 되면은 결국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를 이루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직과 국가와 가족과 이런 것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죠. 이게 다 뇌 기능입니다. 뇌 기능. 그리고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과정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 모든 정보, 학습, 적응, 추상화, 감정, 공감,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창조를 하죠. 창의성 및 문제 해결. 창조를 하고 지금까지 답이 없었던 것을
새로운 답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게 뇌가 하는 복잡한 과정을 굳이 나눠 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LLM이 뇌와 같아지려면 이 과정들을 모두 해야겠죠. 이것들을 다 해야만 사람의 뇌와 근접하는, 혹은 그런 거 있잖아요. AGI가 AGI라는 용어 아시죠?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 그래 가지고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하는 날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기사나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넘어서려면 이 과정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뇌를 따라오거나 같아지거나 넘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자, 자연어가 있고 인공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어, 그냥 컴퓨터 언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언어의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장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이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 언어에서 하나의 문장은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프로그래밍 해 보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장은 사람의 언어는, 자연어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의 감정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자연어에 상황이나 억양, 느낌을 통해서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와 문장을 써도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연어를 자연어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언어에서 제약이 생기는 겁니다. 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를 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어 처리에 대한 학문 분야 전공하는 교수님들, 연구자들이 존재하고 그것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국내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왜? 이 자연어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인공어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라는 기본 개념이에요. 그런 컨셉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그냥 사례라고 쓴 "집에 가라"라는 말을 하나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집에 가라." 그러면은 어느 나라 뭐 단어를 쓰든지 "Go hom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집에 가라." 그 뭐 다른 게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회사에서 "집에 가라."라는 말은 "자, 이제 퇴근 시간이니 집에 가라." 하는 뜻하고, 일하다가 어떤 일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집에 가라."라고 하는 거는 다른 뜻이잖아요. 예? "너 그냥 집에 가."라는 말은 "일을 잘못했다. 어?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의미가 없으니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이런 뜻이죠. 우리말로 4 개의 음절 "집에 가라."라는 말이 상황과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은 거고, 우리 일상생활에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연어를 적절히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사람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뇌 인지 기능은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과 사고를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가짓수도 많고요. 이에 비해서 LLM은 기본적으로 인공 언어인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면서 추가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지만, 이걸 사실은 사용해요. 그 연구가 있어요. 자연어 처리에 대한 컴퓨터 분야의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간의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에는 아직 까마득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기억력.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기억력 부분이 그나마 LLM이 사람을 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야입니다. 인간의 뇌와 LLM은 모두 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뇌는 기본적으로 경험 기반이고 LLM은 데이터 기반입니다. 즉 데이터베이스 기반이죠, LLM은. 그래서 여기서 오는 장점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미 주어진 데이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다 불러낼 수가 있죠.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기억력이 엄청 진짜 천지차이예요. 컴퓨터의 기억력과 요런 단순 기억력, 데이터 기반 기억력은 사람의 뇌하고 컴퓨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LLM이 하는 일 중에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요. '어 이거 엄청난데?'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대부분이 데이터 기반 기억력이 좋아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업무를 하는데 빠짐없이 다 한다든가 과거 것까지 다 불러서 잘한다든가 이런 거죠. 근데 기억력에도 데이터 기반 아닌 게 있어요? 있어요. 나의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기억이 변화해 갑니다. 인간의 기억은 감정적, 신체적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연관성을 이해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억을 재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장단점이 공존한다고 한 건 뭐냐면 이것의 단점은 뭐냐면 기억하는 양이 LLM보다 적고 뇌는 물론 있긴 있는데 잘 못 불러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왜곡을 합니다.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뇌는. 그래서 에러가 잘 생깁니다. 이런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근데 이게 단점이면서 장점은 뭐냐? 뒤에서 말씀드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는요. 있는 것을 그냥 있는 대로 조합했을 때는 창의적인 게 잘 안 나와요. 인간의 역사에서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물건들은요. 되게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을 약간 부정하고 다른 시각에서 보고 한번 꼬아 보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해 봐서 생긴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LLM은 못 해요. 사람의 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데이터 기반,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기억력은 LLM이 월등하게 강하고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LLM이 인간에 근접해서 거나 혹은 더 넘어서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기억력을 바탕으로 한 일들이 대부분이다는 거죠. 자 학습 이제 나오는 것들은 대개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갖고는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자 학습 및 적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게요. 뇌와 LLM은 모두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같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거나 결정을 내립니다. 똑같죠? 하지만 인간은 감정과 사회적 관계,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방법을 창의적으로 탐색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방향에 있어서도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LLM은 데이터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텍스트 데이터만을 학습하고 그 물론 여기에 어떤 음 깨고 넘어가야 할 어떤 그 경계에 대한 수치도 주어 줄 수 있습니다, LLM한테. "100% 안정적으로만 해."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한 80% 까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랜덤하게 해 봐. 뭐 그건 만들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텍스트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만을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의 다양성에서는 떨어집니다. 적응도도 떨어집니다. 그 다양 그런 하여튼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추상화 및 추론. 이건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뇌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추상적인 정보를 종합하고 기존에 주어진 개념 정해진 사전적인 개념 외에 다른 정보들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추상화의 범위가 훨씬 넓고 추론의 범위도 훨씬 넓고 다양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LLM도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추론할 수는 있지만 특정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 사전적인 개념을 약간 넘어서는 정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례로 제가 한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개념에 대한 거죠. 부장님, 신입 직원 이런 단어가 주어지면 정보가 주어지면 LLM은 부장님, 평직원에서 뭐 대리, 과장, 부장,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그 하 계열 하이어라키 상하 관계에서 어디 그리고 주로 어떤 일을 한다 회사 내에서. 뭐 이런 거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사람의 뇌는 부장님 그러면 약간 음 약간 나이 드신 분 그리고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지셨을 가능성이 높고 약간 우리가 좀 꼰대라는 단어하고도 연관을 짓고요. 보수적이고 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같이 붙어가죠. 신입 직원 그러면은 그 서열상의 신입 직원이라고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이라고 LLM은 이해하겠지만 우리는 아 MZ 세대라는 말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약간 엉뚱한 어 행동과 개념과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붙어 다니게 되죠. 뇌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또 종중이라는 단어에서 그 일가의 어떤 한 단위, 예? 친척 관계 뭐 이렇게 이해하겠죠, LLM은.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종중 그러면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렇게 명절 때 가면은 산에 가 가지고 꼭대기부터 막 절하면서 내려오는 생각. 예? 그리고 뭘 하려 그러면은 막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어 뭐 "결혼 언제 하냐?" "너 돈은 연봉은 얼마냐?" 이런 거 막 물어보는 분들의 모임 막 이런 약간 다른 개념을 어 사전적인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게 되죠. 이게 추상화와 추론에서 사람의 뇌와 LLM의 그 범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사례를 든 것이 이해가 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정 및 공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제가 앞에서는 말씀을 드렸죠. 뇌는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죠. 예. 근데 LLM은 감정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도 제한적입니다. 이 감정 부분은 굉장히 이 뇌와 LLM은 차이가 나죠. 우리 감정, 사랑, 미움,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표현하겠어요. 물론 단어로서 언어로서는 LLM이 알겠지만 근데 뇌는 그것을 아주 음 경험의 바탕에서 어 다양하게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 및 문제 해결은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뇌는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더 중요한 것은 풀리지 않던 문제를 남들이 다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단점으로는 오류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는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LLM은 주어진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따라 창의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지만 확장성에서는 많이 못 미칩니다. 이런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제가 붉은 글씨를 좀 더 표시했는데요. 뇌와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중에 이 굵게 쓴 부분 이것이 아직까지는 뇌가 LLM에 비해서 월등히 우월한 부분입니다.
언어 중에 언어, 자연어라는 특징, 그다음에 추상화, 감정 및 공감, 사회성, 사회적 상호작용, 창의성 및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은 아직 뇌가 훨씬 우월합니다. 그리고 뇌가 아직 우월한 할 뿐만 아니라 LLM이 인간의 뇌를 뛰어넘어서 뭐 흔히 표현하는 대로, 무섭게 표현하는 대로 인간을 지배하고 이러려면은 이런 부분에서 다 어 따라와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한다면은 머뭇거림이 있죠. 이거 하게 되면은 사람의 뇌보다 더 강해지는데, 예? 하나하나가 강해지면은 다 합하면 무지하게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나 그 IT 업계의 리더들이 이 인공지능 연구, LLM 연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하고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법률 제정도 필요하고 좀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까지 다 따라오면은 그 이후에는 대책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미래 인공지능의 방향은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인간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거고, 실제로 각 연구실이나 연구소, 기업에서 이 하나하나를 따라오기 위한 많은 연구와 엄청난 돈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어 이 LLM이 대표하는 인공지능을 받아들일 때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어떤 연구나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 개념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전개도 이 개념을 가지고 유심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제가 답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임철희 님께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뇌의 영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창의적인 영역도 너무 잘 대체가 되는 것 같아서요." 답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데이터베이스 기반, 데이터 기반의 기억력,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음 인공지능의 기능들, 발현들, 그 부분은 사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왜? 컴퓨터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능력이 훨씬 좋으니까요. 그리고 창의적인 영역도 잘 대체된다고 하시지만, 사실 잘 뜯어보면 진짜 인간의 창의적인 영역은 그렇게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관련 창의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 주는 거지, 그게 창의적인 것,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을 기억해내 주는 거죠.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 자고 싶다." 님께서 "예전에 우리는 아직 뇌를 100%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 뇌를 100%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할까요?" 답을 드리자면 가능할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뇌는요 하나의 기능을 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인지 기능 항목이 한 10 개쯤 되는데 그 이상 다른 또 기능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 하나하나가 발전을 해서 그것들이 조합을 이루게 되면, 그러면 뇌 기능이 확확 도약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LLM이나 그 이외의 인공지능이 뇌의 작동을 더 많이 따라가게 되면, 미믹하게 되면 엄청난 더 고차원의 일을 해내겠죠. 근데 그 인공지능이 해내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뇌는 알지 못하지만, 왜 뇌를 우리가 분석하기가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그냥 세포 덩어리인데. 근데 LLM은 우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을 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가
뛰어나거나 뭔가 다를 때 그것이 왜 그러한 결과를 어 얻어냈는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가끔 기사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어 단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여러 가지 공학 분야에서 쓰이는 건데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을 유추해 내는 거예요. 어 지금 딥시크가 어떤 우리에게 충격을 줬잖아요. 지금 빅테크에서 혹은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거 한 과정을 거꾸로 계속 오픈 소스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추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했는가? 적은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어 대등한 결과를 얻어냈는가? 지금 엄청나게 분석하고 있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연구소하고 기업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제 그제 보도된 딥시크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해냈다는 그 연구소는 대학인데요.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더 적은 비용으로 적용을 해본 거죠. 그래서 딥시크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다라고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뇌 자체의 연구에서는 알지 못했던 뇌가 돌아갈 수도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 뇌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뇌를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어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더 재미있는 주제가 있으면 의학 혹은 뇌, 지능, 인공지능, LLM 뭐 이런 앞으로 발전되어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재밌는 주제가 있으면 또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